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3일 제2차 2급 치유농업사 시험 1차 시험이 실시된 날이기도 합니다. 에파쿠팜 체험농장TV를 구독하고 계신 모든 수험생들께서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5강의 내용으로서 제2장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치유농업시설 조성제도 이해, 그 중에서 유형별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쪽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시설 조성제도 이해, 유형별 제도의 이해. 먼저 장소, 정의,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장비를 포함한다. 치유농업 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설에 필요한 장소의 기반이 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용적률, 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즉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은 용도의 구분입니다. 도시지역입니다. 용도의 구분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도시지역에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한다. 다음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즉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다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한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이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한다. 다음은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도시지역, 먼저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한다. 도시지역에만 녹지지역이 있나 봅니다. 다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 한다. 즉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한다. 다음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한다. 즉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사실 이 계획관리지역이 땅값도 비싸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폭이 넓습니다.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다음 농지법입니다. 정의, 농지법 제2조,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 한다. 기본적으로 작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말한다. 다음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입니다. 농지법 제3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즉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농민이, 소유자인 농민이 마음대로 그 권한을 행사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개념, 법, 농지법 제28조 1항입니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특히 이 법을 통해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개념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즉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것이 이제 사지선당으로 잘 나오죠.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자,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농지법 제28조 2항 1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두 번째, 일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지법 제28조 2항 2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따른 시설 가능 범위입니다. 첫 번째,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러한 용도구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행위 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외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다만 각 호의 토지 이용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이러한 농수산물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이러한 농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이러한 농수산업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말한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예외로 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따른 시설 가능 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 이용 행위. 두 번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다음은 농지법 따른 시설 가능 범위 중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 제32조 1항 각호의 위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32조 1항 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 어촌, 체험시설. 농업인, 어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어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인, 어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 산림, 축사, 어장 또는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 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그 부지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따른 시설 가능 범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능 범위가 아니라 가능 범위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0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 제32조 제2항 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업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농지법에 따른 시설 가능 범위는 농업인, 어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 산림, 축사, 어장 또는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 홍보시설, 교육시설도 되고 홍보시설도 되고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그 부지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설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관광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는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 관광농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자원입니다. 식물자원. 첫 번째, 농산물 우수 관리 기준 GAP죠.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GAP 기준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농산물 우수 관리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 여기서 축산물은 제외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관리는 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박피, 절단, 조제, 포장 등을 포함하는 것이 수확 후 관리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농산물 우수관리라고 말한다.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본 중에서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약 허용 기준입니다. PLS죠. Positive List System, PLS 제도죠.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는 농약 이위에는 일률 기준, 즉 0.01ppm입니다. 0.1이 아니라 0.01ppm으로 관리하는 PLS, 즉 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PLS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는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였더라도 잔류 허용 기준을 코덱스 기준 또는 유사 농산물 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PLS 시행 후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잔류 허용 기준이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PLS 제도로 해서 0.01ppm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위에도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병충해야만 사용할 것, 농작물과 병충해별로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할 것,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서 사용할 것, 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 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저도 처음 알았는데 농약에는 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약들은 꼭 사용 대상자만이 사용을 해야지 사용 대상자 아닌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 제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이 또한 이 농약은 어떤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약을 원래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 제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 친환경 농축산물을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친환경 농축산물. 친환경 농축산물은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친환경 농축산물이라 한다. 그럼 이러한 친환경 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축산물의 종류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기농산물은 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거다. 그 전환기간은 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그 위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입니다. 그 전환기간을 두는데, 다년생, 그래요, 몇 년 동안 이상 사는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그 위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을 유기농법으로 농사 지은 것을 유기농산물이라 한다. 다음 유기축산물입니다.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서 생산한 축산물을 유기축산물이라고 한다. 다음은 무농약 농산물입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사료 회사에서는 현재는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는 옛날부터 사용을 안 했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질병이 걸렸을 때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항생제 축산물은 그 자체도 사용을 않는 축산물이 무항생제 축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자원 중에서 동물자원입니다. 동물자원. 2021년 동물보호법 표 2-I-6입니다. 1-6이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기준입니다. 일반기준은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동물의 소유자 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 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이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반기준 세 번째입니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의 사육 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 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할 것. 두 번째, 동물의 사육 공간 및 사육 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사실 작년에 발행된 양성 규제에는 이 사이즈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이즈로 사육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다음은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중에 개별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이 아닌 개별 기준. 첫 번째, 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의 조명도를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사실 이 조명도가 잘 맞지 않으면 너무 낮든지 너무 높아도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먼저 돼지, 돼지는 바닥의 평균 조명도는 40룩스 이상, 암기 캄캄하게 해주는 거죠. 암기는 6시간 이상 연속해서 제공해 줘야 한다. 다음 육개입니다. 육개는 바닥의 평균 조명도를 20룩스 이상, 돼지보다 약 2분의 1밖에 안 되죠. 20룩스 이상, 암기는 즉 캄캄하게 해주는 시간은 6시간 이상 연속해서 제공해 줘야 한다. 다음 개별 기준 다음입니다. 두 번째, 소, 돼지, 산란개, 육개. 소, 돼지, 산란개, 육개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가 높으면 이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깔집. 육개의 경우는 깔집을 깔죠. 깔집,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한다. 사실은 육개는 한 파스 30일이나 35일, 지금 뭐 28일에도 부화 후 28일, 27일에도 출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0일, 35일이면 35일 사육하고 닭이 나간 출하한 다음에 깔집을 새로 교체해서 깔아주고 그러죠. 다음 개, 분기마다 1희 이상 구충. 구충제의 효능 지속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효능 지속 시간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다면은 1년에 4번 정도 구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돼지. 송곳니 발치. 송곳니를 빼라는 얘기죠. 발치면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 잘라내는 거죠. 거세는 고환을 없애는 겁니다. 고환을 완전히 유혈거세로 고환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무혈거세로 이게 줄 눌러 놓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거세는 근데 대개 돼지는 거세는 고환을 빼냅니다.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송곳니 발치든지 이빨을 빼든지 잘라내고 거세하는 것은 생후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7일 넘고 큰 거세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죠. 다음은 지구농업 자원 중에 세 번째, 농업, 농촌 환경, 문화 자원입니다. 첫 번째 지구농업 자원은 식물을 했고, 두 번째 동물을 했고, 세 번째 농업, 농촌 환경, 문화 자원. 먼저 농업,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은 농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휴양적, 심미적,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자연경관, 생산품, 역사, 문화, 공동체, 농업유산 등의 유무형적 자원 및 이를 활용한 모든 활동을 농업, 농촌환경, 문화 자원이라고 한다. 경관의 정의, 경관법 제2조에 의하면 경관의 정의는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으로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관의 정의는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 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에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이다.
다음은 농업, 농촌, 환경, 문화자원의 유형에 대해서 항목별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은 식물자원, 특산자원, 경관자원, 지형자원, 수자원, 시설물자원, 전통자원, 공동체자원, 농업유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농업, 농촌, 환경, 문화자원은 식물자원, 특산자원, 경관자원, 지형자원, 수자원, 시설물자원, 전통자원, 공동체자원, 농업유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식물자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자원의 항목은 식생, 식생은 보수, 노거수는 이제 동네 큰 고목이죠. 마을숲, 보수림 등. 노거수는 늙고 큰 나무가 노거수입니다. 특산자원, 특산자원의 항목으로는 특산물 생산, 즉 유기작물, 수공예품 등이고, 특용작물 생산은 특용작물입니다. 경관자원, 경관자원은 농업경관, 하천경관, 산림경관, 주거지경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지형자원입니다. 지형자원은 지형은 특이지형이냐, 등산로 등일 지형자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자원입니다. 수자원은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수자원이고, 또 습지 혹은 생물 서식지, 바이오토프, 생물 서식지, 바이오토프, 이것이 수자원이고, 다음 시설물 자원입니다. 시설물 자원은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환경관리시설, 농업시설을 시설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통자원입니다. 전통자원은 문화재, 사적 등 지정 전통 건조물, 또 비지정 전통 건조물, 신앙공간, 전통주택, 마을 상징물 등을 전통자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자원입니다. 공동체 자원은 생활 공동체 활동, 즉 친목계 등도 이게 농촌 환경문화 자원입니다. 농업, 농촌, 환경문화 자원도 친목계 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레 같은 것도 되겠죠. 동네에 두레 같은 거. 농업 공동체 활동, 장목반, 유통조직 등도 농업, 농촌, 환경문화 자원입니다. 마을 문화활동, 마을놀이, 공동체 문화 등이 공동체 자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산입니다. 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 무형의 농업자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생산, 농업자원 지식체계 및 기술, 농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단체, 농업생물 다양성 등을 농업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치유농장의 음식업 등록 여부는 치유농업법과 무관하다. 따라서 음식업으로 업태를 등록하여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개별법을 적용받으므로 각각의 인허가와 신고,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도농교류법, 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752호입니다.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으로서 농어촌 체험, 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 판매,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다음은 도농교류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751호입니다.
가. 치유농업시설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한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신고를 통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식파라치죠. 식파라치. 반드시 시설을 갖춰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1항 3호에 따른 식품접객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에 일반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후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도농교류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752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직접 수확하거나 제공된 재료로 직접 만들어 섭취하는 경우. 이것들은 이 내용은 방문자들이 직접 만들어 섭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화기를 다루는 활동이므로 안전한 활동을 위한 시설과 도구 사용에 필요한 안전수칙 제정이 필요하며, 식자재 제공과 수확을 통한 조리 후 섭취하더라도 유상으로 제공되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막 부탄가스 막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필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좀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도농교류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752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음식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자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등록한 사람의 사업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됐나 안 됐나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아주 명하여야 된다는 게, 폐쇄를 명하여야 된다. 다음은 치유농업시설의 특징 중에 접근성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과 주차공간.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자일 경우 치유농업시설 선정 시 주차장에서 가까운 농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가까운 농지를 사가지고 치유농업시설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땅값이 좀 비싸겠죠? 두 번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개별 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마을 공동주차장 이용이나 설치 후 활용할 수 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를 예위로 두고 있다. 이때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농업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농지에도 뭐 주차장이 됐던 뭐 어떤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공동으로 경비도 부담해야 하고 그 발생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고 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시설 출입구. 치유농업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치유농업 시설까지 도보 및 비상시 구급 차량으로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도로에서 치유농업 시설까지 안내 표지를 충분히 설치하여 출입구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접근성 중에 세 번째, 치유농업시설 안내도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상세한 안내도를 작성한 후에 게시하여 처음 방문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은 실내 교육장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1인당 필요 면적입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기준은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다. 제4조와 관련됩니다. 법령. 그리고 관련 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3조 교사. 요새는 교사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 교실 같은 거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게 기준이 있는데 시 조례나 도 조례에 따라서 원래 기준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은 제8조 수련시설의 설치 기준. 실내 집회장은 1인당 1제곱미터. 실내 집회장은 이것도 실내 집회장 퍼 1인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좀 바꿔졌네요. 1인당 실내 집회장은 1제곱미터. 단 150명,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일 때입니다.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실내 집회장은.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설치 관련 제도입니다. 하수도법 제34조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몇 명이 예상 인원으로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화조 크기가 틀려집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6조 2 관련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대상 시설별 편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환경부 고시. 다음 환경부 고시는 2021년 59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을 한다. 다음은 세 번째 세면대입니다. 편리성 세 번째 세면대. 필수 시설로 인원수와 이용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세면대 수, 또 높이,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높이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점이 없었고 높이,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아 어린이를 위한 발받침대 등도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다음 편리성 네 번째 농막입니다. 농막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막, 농자재 보관, 휴식, 간이 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 상시 주거하거나 상시 체류하는 시설은
농막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농막의 규격은 최대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좀 틀린가 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다음 편리성 5번째, 그늘막입니다. 농지에 농작업을 하는 기간에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다. 다음은 다 안전성입니다. 치유농업시설의 특징 다 3번째, 안전성. 첫 번째, 안전시설 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임의의 방향에서, 어떤 방향에서든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 난간의 높이는 90에서 120cm다. 지름은 그 파이프, 금속 파이프의 지름은 2.7cm 이상이다. 금속 파이프입니다. 2.7cm 이상의 금속 파이프를 해야 된다. 다음은 안전성 중에 2번째, 시설보험제도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5조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이용객의 신뢰와 농장 이미지 개선, 그리고 불의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 원래 시설 운영 규모와 장소에 따라 직접 의무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청소년 이용객이 있을 경우에는 필수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시설 규모나 장소에 따라서 가입 대상자는 아니나 제외되어 있는데 청소년 이용객 어디나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이용객이 있다 가정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무조건 들어놓아라. 어디에? 시설보험제도죠. 다음은 전문인력 사전 확인제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등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성범죄 경력자 10년간 취업 제한 운영자 및 직원에 해당된다. 성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취업을 제한시켜야 된답니다. 운영자가 됐던 직원이 됐던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원 채용이나 프로그램 전문 인력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범죄 경력 조의에 근거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성범죄 경력 조의 요청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5강의 내용으로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제2장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단원 1 치유농업시설 주송제도 이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